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곳이죠. 그래서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라는 표현이 많이 알려졌나 봅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과거에 기막힌 일을 겪고 나서 지금은 제법 평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나이 많이 먹은 남자입니다. 제가 유튜브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세상 천지에 이렇게 간편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나 싶었어도 당최 뭘 어떻게 들어가야 알차게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헤매기도 했었는데요. 제 마음에 쏙 들어온 것이 바로 톡톡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눌러봤었건만 이제는 이야기꾼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신나게 영상들을 눌러본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곳에 제가 불쑥 숟가락을 얹어놔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인생의 화운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부는 어떠셨나요? 그리고 중반부는 또 어떠셨고요? 자식 농사들은 잘들 지으셨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 아마도 과거와 지금을 전혀 딴판으로 보내는 분들도 제법 많으실 줄로 예상합니다. 제가 바로 옛날하고 현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에는 동네의 집집마다 애들이 참 많았어요. 자식의 머릿수가 곧 노동력이었고 미래였으니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당시 저희 집은 제가 외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제 부모님께서 자식을 딱 하나만 보신 것은 아니었고요. 무척 안타깝게도 제 위로 누나가 있었지만 일찍 명을 달리하여 그랬습니다. 전 누나가 세상을 떠날 적에 6살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란 거의 없어요. 누난 원인도 알 수 없이 어느 날 열병을 크게 앓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추웠던 새벽 돌연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누나의 일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셨어요. 당신의 시댁 식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아들 노래 불러대더니 어린 아들만 자식이고 눈에 보이고 딸은 신경도 안 쓰이던가요? 우리 딸도 어렸어요. 자기 남동생보다 고작 4살 많은 아이였다고요. 그런데 왜 당신이며 당신네 미친 식구들은 그렇게나 우리 딸을 괄시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애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냅둬라. 계집애가 엄살이 심하다 이러면서 한 목소리 냈어요? 이 천하의 몹쓸 사람들 천벌에 받을 거야. 나라고 우리 딸을 이렇게 앞세우고 싶었던 줄 알아? 세상 천지에 자식 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어? 다만 우리 부모님께서 워낙 손자 사랑이 지극하시다 보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춰드렸던 것 뿐이야. 그리고 때마침 형편이 안 좋아졌던 걸 어떡해? 그랬던 마당에 어떻게 애를 큰 병원까지 매번 데려갈 수 있었느냐 이 말이야.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걸 가지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따지고 들지 말어. 사람이 이성을 챙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면 어디 쓰겠나. 뭐요? 이성을 챙겨요? 당신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가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당장 시집이나 가버리라고 내 친정 식구들이 아무리 지독하게 내 등을 떠밀었어도 차라리 떠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떨어졌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서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었다고. 우리 딸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어. 우리 딸이 아니야. 내 딸이지. 인간아, 내 딸 살려내. 불쌍한 내 딸 살려내. 내 딸 살려내. 불쌍한 내 딸 살려내.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할 거야? 당신하고 당신 식구들 내가 다 용서 못해.
제가 지니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6살 때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께서 무섭게 싸우고 계셨고, 그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자극적인 광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대로 영영 기억에 박혀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날은 세상을 떠난 누나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부모님께서 누나의 기일을 따로 챙기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것도 여자애가 아파서 돌연 죽어버린 것 가지고 기일을 챙기면 불길하다는 이유로 되셨다고 합니다. 참고 참아오셨던 어머니께서 폭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렸던 저는 일전엔 알지 못했으나 어머니께선 시집을 오신 이후로 고된 시집살이를 하시며 특히 첫아이를 딸을 낳았다는 죄로 오진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제 누나는 그래서 별로 예쁨도 받지 못하며 컸고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양가에서는 저를 다 예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물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영특한 아이였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아들이란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큼 해선 어른들께 많이 칭찬을 들으셨대요. 항상 모진 소리만 듣고 사셨던 분이었는데 저로 인해 시집 와서 처음으로 칭찬을 들어보셨으니 어머니께서도 제가 어여쁘고 귀하게 여겨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선 누나가 그렇게 된 이후에 무척이나 죄책감을 가지셨어요. 좀 더 예뻐해 줄 걸, 차별하지 말 걸, 집안 어른들이 이유 없이 혼낼 때 나서서 감싸줄 걸. 그런 것들을 두고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께서는 이혼을 하진 않으셨으나 차라리 갈라서신 게 100번 나았을 것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는 크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전 두 분께 있어서 누나에 대한 죄책감을 유발하는 자식이라는 것을요. 가정 안의 사정이 골마에 있었으니 제가 온전한 정서를 가지고 자라는 건 어려웠던 일이었을 거예요. 단단하지 못한 저의 이런 기질이 훗날 제 자식들에게로 옮겨간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내심 괴로웠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 결혼을 한 것은 집사람이 집에서 마음고생을 무지막지하게 하며 산 경우였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 놔두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선 화병을 앓으셨고 그 분풀이를 내성적인 딸에게 모두 푸셨지요. 아들들은 귀하게 여기셨으나 딸은 막무가내로 대하셨습니다. 집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전 자연스레 저희 집안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부부이돼 부부처럼 살아오지 않으신 부모님의 모습은 저를 가슴 아프게 만들어 왔죠. 애초에 저희 집이 딸 아들 차별 안 하는 집이었다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낙심하진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집사람이 무척 애틋해졌습니다. 집사람은 하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 그런지 때때로 자기 자신의 탓을 강하게 했으며 싫은 소리를 할 줄 몰라 자기가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런 집사람이 안타까워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가길 바랬고요. 이렇게만 본다면 저희 부부는 이상적인 그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놈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척 힘들어졌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큰아들, 작은아들, 서로 누가 더 사고를 치나 대결을 하는 것처럼 굴어서 집사람의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민망하게도 저는 사회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자식들의 교육 사정을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아들놈들이 휘어잡기 어려운 자식들이라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죠. 유년 시절 제 소원은 부모님께서 화목한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집사람에게는 되도록 신경 쓰면서 하고 싶다는 거 하게 해주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자식들도 알아서 교육적으로 잘 따라와 줄로만 알았습니다. 생각처럼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인 줄도 모르고 그랬네요. 자식들 간의 차별이 너무나도 싫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늘 용돈도 줬었건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게 훗날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시절 만났던 여자와 오래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을 계기로 제멋대로 굴기 시작했죠. 여자 쪽 집안이 너무 잘났기에 끝내 헤어졌었던 건데 큰아들은 자기한테도 잘난 부모가 있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큰아들은 결혼도 자기 멋대로 했어요. 큰며느린 눈치를 전혀 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생긴 거지 시댁이 생겼다고는 생각 안 해요. 임신 계획도 없으니까 그걸로 잔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며느린 집안이 꽤 유복한 편이었고 그래서인지 그나들이 한수 접어주며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정작 자기 부모한텐 큰 소리 치는 놈이었는데 작은 며느린 반대로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은 경우였고요. 아예 왕래를 안 하는 큰 며느리보다 나았지만 작은 아들과 급한 성격이 똑같아서 저희 부부에게 살갑고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차라리 자식들 둘 다 결혼시켜 각자 인생 살도록 한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금 이른 퇴임을 결정하면서 이제야말로 집사람에게 더욱 충실하고 집중하며 여생을 고즈넉하게 살아보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게 집사람은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암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전 계속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지나온 지난 세월이었어. 이제야 내가 어렸을 적에 꿈꾸었던 여유롭고 서로 마냥 위하는 부부의 모습. 그런 걸 당신과 마음껏 해보고 싶었는데 왜 하늘은 그걸 허락 안 해줄까? 난 이미 마음의 준비 다 마쳤으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요. 나도 어렸을 때 친정에서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았었지. 그때마다 내가 올라갔던 고향 동네 뒷동산 이야기 내가 해줬었죠? 기억해요? 내가 사실 이미 넉 달 전에 그곳에 다녀오면서 당신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기억하지. 근데 왜 나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그냥 지금은 내 편지가 당신에게 닿지 않았으면 했어요. 당신이 나 없이 살다가 정말로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편지를 꺼내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못 들어줄 게 무언가요? 집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도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집사람은 조용히 숨을 거뒀고 저는 그 조용한 죽음보다 더욱 고요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삶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제가 그렇게만 지내자 의외로 아들들이 나섰던 겁니다. 아버지, 보다 못해 나섭니다. 어머니 떠나신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왜 이러고 사세요? 자식도 다 뭐합니까? 맞아요. 형은 솔직히 형수님이 워낙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여기랑 같이 사시긴 어려워도 저희랑 사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손녀 하윤이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들이 먼저 그런 걸 권해줄 줄은 몰랐어요. 생각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어린 손녀를 데리고 저를 자꾸만 보러 왔어요. 같이 살자며 저를 설득했죠. 그걸 무려 1년 가까이 그랬어요. 나서지 않는 건 큰며느리 뿐이었고요. 한마음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에 전 솔직하게 기쁜 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집사람이 떠나고 허한 이 가슴을 채울 존재는 역시 가족뿐이었으니까요. 늙어가면서 이제 자식들 부부를 의지하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큰아들이 하도 저에게 재산을 처분하고
작은 아들 부부와 새 보금자리 구해 살라고 말을 해대는 통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한 새 집의 마련을 끝냈던 날, 저는 지독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 녀석들이 저를 제주도 투어에 보내줄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어요. 제주도 투어의 중반을 지날 때부터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됐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설마 했는데 아무도 마중을 안 나왔습니다. 이사 들어가기로 한 집의 주소를 가보았더니 다른 사람이 입주 예정이더라고요. 저에게 있던 것은 짐가방 하나뿐이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처분하고 떠난 여행이었기에 돌아갈 곳도 없었고요. 미친 듯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며느리와 연락이 닿았는데 실수로 전화를 받았던 것인지 응답은 안 들려오고 멀찍이 이런 데야만 들려왔어요. 와, 돈 떨어졌을 땐 눈앞이 캄캄했고 와이프한테 면목도 없었는데 아버지를 등쳐먹는다는 계획이 딱 서더라고. 형하고 나하고 어쩜 그렇게 잘 통했냐? 우리가 합심해서 이런 결과를 낸 거야. 사실 1등 공신은 바로 난데 두 사람 다 생색이 너무들하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자 작은 며느리가 놀라서 전화를 끊었죠. 집도 돈도 다 잃은 것. 거기까진 버틸 수 있겠는데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에게 농락을 당했다는 거와 처절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제 삶의 의욕을 앗아갔습니다. 더 살아봤자 안 좋은 꼴이나 볼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흘러들어간 곳은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서울역이었어요. 전 그곳에서 그저 멍하게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노숙자들의 생태계를 살피며 의미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독특한 광경을 봤던 거예요. 그건 바로 어떤 노숙자분께서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손바닥보다 작은 그것은 아주 오래된 수첩으로 보였습니다. 곧 볼펜을 꺼내 드시고 그 수첩에 글자를 적어 내려가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의심할 여지 없이 높아 보이는 그분께 저는 무의식 중 다가가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볼펜의 몸체가 깨끗하고 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 그 노숙자분께선 새 볼펜을 주워 쓰고 계신 모양이었죠. 일기라도 쓰시나 봅니다. 뭔가를 적는 모습을 보니 좋아 보이네요. 저도 한때는 글을 많이 끄적거리곤 했었는데 지금에 와선 그 시절이 까마득하네요. 형씨, 신입이구만. 이건 일기가 아니외다. 난 이렇게 수신자 미상에게 부질없는 편지나 적는 것이 하루 대화의 전부일 뿐 목소리 낼 일이 거의 없는데 형씨 덕분에 대화라는 걸 간만에 해봤으니 내가 그 값으로 참된 조언 한번 건네보겠소. 아직 이런 생활에 찌들지 않았거든. 여기를 떠나시오. 그 노숙자분의 목소리엔 힘이 크게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 왠지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어 무어라 대꾸를 더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죠. 그러고 나서 편하게 앉아볼 곳을 찾으러 다니려다 벼락 같은 깨달음이 들었던 거예요. 잠깐. 편지. 편지. 그래, 편지야. 우리 집사람이 생을 떠나기 전에 나에게 분명 그랬었지. 살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나에게 남기고 간 그 편지를 찾아 읽어보라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내가 이걸 여태까지 어찌하여 읽고 살았을까? 그때 저에게는 목표라는 것이 생겼던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목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움직이고 미래를 그리더라고요.
전 더 이상 앞날이 기대되지도 궁금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으나 집사람이 남기고 간 편지를 꼭 읽어야 말겠다는 목표가 생기자 갑자기 시야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뱃속에 허기만 느껴졌던 몸에 은근한 활력이 돌기 시작했지요. 부끄럽게도 저는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말해주었던 그곳으로 이동하자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자식놈들이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가고 싶은 곳에 갈 돈이 없어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후회가 새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흘간 노숙을 하면서 이미 수치를 잃어버린 저에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큰 돈은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습니다. 고향까지 갈 여비만 모으고 싶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선생님들,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제가 남은 살날 동안 복 많이 받으시라고 기도하며 지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구하게 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진심을 담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간절한 부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배가 고파진다는 것을 이미 전 깨우친 뒤였으나 멈출 순 없었지요.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저에겐 어느새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는 돈이 모인 뒤였습니다. 전 집사람이 말한 그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어요. 가는 동안 마치 집사람을 만나러 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이제 살면서 이런 감정을 다시 못 느낄까봐 우울했었는데 목표 하나가 생긴 것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감사한 기분을 아는 채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집사람의 고향 동네였지요. 사는 동안 집사람이 이곳을 몇 번이고 추억하며 묘사한 것을 전 들어봤었기에 헤매지 않고 집사람이 유년 시절 즐겨 찾았던 뒷동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 바로 이곳이었구나. 당신이 서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 달래며 시간을 보냈다는 곳이 바로 여기였어. 마을 풍경이 고즈넉하게 다 내려다 보이네. 이날 이때까지 이 동네가 이렇게 발전 안 하고 옛날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할 줄은 당신이 어렸을 땐 몰랐겠지? 가슴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를 걸어본 채로 전 피곤한 것도 모르는 채 집사람이 말하였던 나무를 찾아다녔어요. 한껏 휘어진 그 나무를 찾자마자 전 뿌리가 두드러진 쪽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땅에 뭔가를 묻을 생각을 하다니 집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투병을 하던 그때에도 아기자기한 소녀 감성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던 여자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뭉클해졌지요.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어여쁜 감성을 잘 봐줄 좋은 남자를 만나서 더 오래 살다가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눈시울이 시큰해진 채로 땅에 묻혀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커다란 까만 비닐이었는데 그것을 한번 걷어내어 본 다음 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까만 비닐을 걷어내자 투명한 비닐이 바로 보였는데 그 안에 든 내용물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1만 원권 다발이 보였어요. 그때는 5만 원권이 시중에 많이 풀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마련하던 때에는 집사람이 1만 원권으로 준비를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정으로 손이 얼얼하게 아픈 줄도 모르고 더욱 땅을 파서 그 비닐포대를 완전히 밖으로 꺼내봤어요. 침착하게 돈이 얼마인지 한번 세어봤더니 그 뭉치가 다 합쳐 딱 3천만 원의 액수였습니다. 설마 당신이 생전에 나를 위해 이런 돈을 따로 남겼을 줄 상상도 못했어.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돈을 여기에 이렇게 남겼던 걸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여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 이래서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는 것이구나. 돈을 보고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기보다 그에 앞서서 저에게 찾아 들어온 감정은 필시 비통함이었을 것입니다. 집사람이 살아있을 적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야 한다는 후회가 자꾸만 들더라고요. 물을 것이 많았던 저의 마음을 그 순간 달래어준 것은 제 눈에 들어온 작은 봉투였어요. 그것을 열어보자마자 이것이 바로 집사람이 말했던 그 편지임을 알 수 있었지요. 아마도 집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었을 진정한 유언이나 다름없는 그 편지를 못나디 못난 남편은 무려 5년여가 지나서 펼쳐보았습니다. 집사람의 글씨체가 눈에 익어서 금세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에게 보내는 인사말로 편지는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았기에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나 빼곡한 것인지 그리움 가득한 심정으로 읽어내리던 저는 점차 편지지를 쥔 손이 떨려와서 글자를 쉬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 편지에는 제가 지난 평생 알지 못한 그야말로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내 친정 아버지는 천하의 남봉꾼이셨죠. 그 아무도 말릴 수 없었던 천하의 남봉꾼. 그리고 내 고종사촌 2명도 비슷했어요. 들려오는 바로는 바람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그 주변 사람들 모두를 힘들게 하며 사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늘 미안했어요. 우리 자식들이 외탁을 하는 바람에 그런가 싶어서. 나는 내도록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것이야 이미 겸허하게 인정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바람이 거론되는 것인지 의아했던 저는 내용을 읽을수록 경악에 차 견딜 수가 없어졌어요. 도저히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곤 단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우선 집사람이 밝혀준 큰아들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큰아들이 혈기왕성했던 시절에 만났던 여자에게 진심이었단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바였어요. 그 여자가 집안이 무척 잘 살았기 때문에 더욱 좋은 혼처를 구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큰아들을 퇴짜 놓았었죠. 그래서 큰아들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실패했었고요. 여기까지는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숨겨진 비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이후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이 망해버렸던 것이죠. 그것도 아주 크게 망해버렸다네요. 얼핏 겉으로 보자면 집안이 그렇게 되기 전에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잘해놓은 행운의 여자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주변의 시선이 다 그랬대요. 하지만 그 여자는 고된 쉽살에 시달리게 되었고 극심한 시댁 식구들의 왕따를 당하며 결혼한 그 남자에게도 빌빌거리며 기 한 번은 못 펴게 되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도 감히 이혼을 할 수는 없었다네요. 집안에서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죽더라도 시댁에서 죽으란 소리 들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겠나요? 버틸 수 없으니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에 기대었죠. 자기를 여왕처럼 떠받들어 주었던 옛 연인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렇게 그 여자와 큰아들의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바로 큰아들이 전혀 큰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간절해하지 않는 걸 수상하게 여기면서부터였다네요. 저나 집사람이나 하도 큰며느리가 아이 없이 사는 걸 원해서 둘이 계속 그러고 사는 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어쩌다가 큰며느리와 따로 잠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도 그렇지만 그이가 워낙 아이가 적어 퇴근을 단 한 번도 안 해줘서 저도 계속 별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이는 저희 부부 사이에서 평생 아이가 안 생겨도 전혀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큰아들이 그런 입장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조금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한 집사람은 이걸 속에 담아놨었다 어느 날 큰아들을 떠봤다고 합니다. 아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진담인지 아니면 거칠의 농담인지 궁금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술을 조금 마셨던 큰아들이 말실수를 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손주 이미 있는걸요? 전 아무래도 제 얼굴에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손주가요. 신탁을 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곤란한 건데, 전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람은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싶어서 영문을 몰랐습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까 말까 고민을 했으나 괜히 큰아들이 실없는 소리나 하는 자식으로 제가 여길까 봐서 일단은 그러지 않았고요. 하지만 집사람은 영영 함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튿날 큰아들이 사색이 되어 자기 말실수를 집사람에게 정정하고 말았거든요. 어머니, 아, 제가 어제 술 기운이 올라서 좀 이상한 소리를 했었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무 소리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요즘 피곤해서 자꾸 이러네요. 하지만 집사람이 누구입니까? 큰아들을 자기 배로 낳은 사람입니다. 세상 하나뿐인 큰아들의 엄마입니다. 큰아들이 딱 그렇게 변명을 한 순간 집사람은 오히려 직감을 가져버리고 말았다예요. 필시 이것은 절대로 별일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한번 확신을 가지자 진실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합니다. 네, 큰아들이 옛날에 만났다가 헤어진 불륜 관계에 있었던 바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친부는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큰아들이었던 거예요. 불륜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버린 것이었죠. 당연히 그 여자는 그 엄청난 비밀을 숨긴 채 살고 있었고요. 아, 어떻게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큰아들 놈이 이 딴짓거리 저지른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다니. 이 천하의 몹쓸 놈이 자기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끝까지 지킨 채 눈을 감았으니 거리낄 것이 없어졌던 것이구나. 전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 없던 엄청난 큰아들의 비밀에 충격을 받았고 머리가 어지러워 잠시 편지를 읽다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저 멀리 풍경을 쳐다봤다. 다시 집사람이 저에게 남긴 돈다발을 쳐다보고선 정신을 다잡고 내용을 마저 읽어내렸어요. 추악한 비밀은 비단 큰아들 부부에게만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당신에게 100배 사죄할 것이 또 있어요. 우리 손녀 하윤이는 우리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예요. 이 대목에서 전 기절할 듯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뿐인 손녀가 어떻게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건가요? 놀라서 요동치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전 기가 막힌 진실의 부분을 마주했습니다.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작은아들 역시도 결혼 이후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도 사실 작은아들 놈이 그다지 성실하고 도덕관념이 대단하지 않다는 건 진작에 잘 알고 있었고 결혼 생활에 100% 충실하고 있을 거라곤 솔직한 마음으론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짐작만으로 그리 여겼을 때와 그것이 진실로 드러날 때의 기분은 완벽히 다른 법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그놈이 기어이 결혼 생활 도중에 바람을, 그것도 몇 차례나 피웠다고 합니다. 그 행각에 열이 받아버린 작은 며느린 홧김에 맞바람을 피웠고요. 그랬다가 하필이면 그 불장난으로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작은 며느리 쏙 닮았기에 작은 아들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걸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었고요. 이 정신나간 비밀을 집사람이 알게 된 것은 투병 생활 도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병문안으로 왔던 작은 며느리가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과 휴게실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공교롭게도 집사람의 옆자리 환자의 간병인께서 목격하셨습니다. 그 간병인께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투로 집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작은 며느리 되신다는 분 오셨죠? 제가 좀 아까 휴게실 지나가다 봤어요. 다른 보호자분들하고 대화를 한창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토를 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하여간 재미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사람도 일단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네요. 그런데 문득 작은 며느리가 어쩌다 그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가벼운 장난조로 이렇게 질문을 건네봤다고 하더군요. 얘 작은 어머마, 하윤이는 어느 집안 핏줄이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작은 아들의 딸이니까 우리 집안의 핏줄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집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갑자기 손까지 덜덜 떨면서 집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때 집사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것이죠. 큰아들의 비밀도 속으로 끙끙 앓아가며 지켜왔던 집사람이었기에 단박에 짐작이 그쪽으로 튀고 말았다네요. 손녀 하윤이가 희한하리만치 전혀 친탁을 하지 않은 외모란 사실을 떠올리자 그 짐작은 더욱 힘을 더했고요. 작은 며느리는 뒤늦게 태어난 척을 했지만 집사람은 이미 의심의 싹을 키운 뒤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상태가 안 좋아지긴 하셨나 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실감을 하게 되네요. 헛소리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 제가 장단을 맞춰드리든가 하죠.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우리 하윤이가 우리 집안 핏줄이 맞는지 정확하게 검사해보면 될 거 아니겠어? 어머님, 저를 이렇게 모욕 주시는 건가요? 아무리 편찮으셔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나도 내가 가망이 없는 걸 스스로 알아. 그런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시어미의 의구심도 넌 해소해주지 못하겠다는 거니? 어째서? 네가 캥길 게 없다면 검사를 했으면 좋겠구나. 아니지. 내가 며느리한테 이럴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말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순서가 잘못되었네.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다 밝힐게요. 진실을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아무한테도 유전자 검사기 같은 건 꺼내지 말아주세요. 사색이 된 작은 며느리는 집사람 앞에서 진실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을 쏟는 작은 며느리를 보며 집사람은 참담함을 느꼈고요. 집안꼴 한번 잘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한숨과 함께 밤을 지새웠단 집사람의 해고를 읽으며 전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해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들을 끝내 혼자 안고서 떠나야 했던 집사람. 그것엔 그럴 만한 나름의 이유도 있었더군요. 어머님, 제가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아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
잘 알다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저희를 모르겠구나. 혹시 하윤이가 딱 하나뿐인 너의 자식이니 그 귀한 아이를 위해서 지금의 평안을 깰 수 없다는 거야? 그것도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제가 자궁을 적출할 수밖에 없었던 병, 그 병에 걸린 이유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왜 수술을 받았을 땐 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미치도록 원망스러울 따름이에요. 우리나라 사회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눈빛만은 비장한 채로 작은 며느리가 밝힌 자궁을 잃어야만 했던 그 병에 걸린 이유는 바로 작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놈이 밖에서 몸을 함부로 쓰고 다니는 바람에 작은 며느리에게 몹쓸 병을 옮겨왔던 것이었어요. 여자의 몸에 치명적이었죠. 수술을 다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작은 며느리는 우연히 자기가 걸렸던 그 병이 남자에게서 옮겨지는 것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작은 며느리는 출산 이후 작은 아들놈 외에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원흉은 당연히 작은 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제가 왜 어째서 그딸 암에 걸려서 자궁을 잃어야만 했는지 전 원통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곳을 전 영원히 잃어버렸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번 생에선 두 번 다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부디 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병의 원인을 알고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듯이 제발 저의 과로 눈 감아주세요. 전 이미 그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외쳐대는 작은 며느리 앞에서 집사람은 정신이 아득해졌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묵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지요. 집사람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었다네요. 작은 아들이 몹쓸 놈이긴 하나 어쨌든 자기 딸만은 아껴주며 사랑하고 있고 자기 아내와 이혼할 생각도 없이 살고 있으니 그대로 가정을 지키며 살다 보면 세월이 흘렀을 때는 더욱 의젓한 사람으로 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정으로 그렇게 발전하겠다는 기대가 들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사람은 두 자식들 내외의 비밀을 영영 묻어두었습니다. 나는 맹세를 했었어요. 비밀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 생을 마감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였으나 딱 한 가지, 당신이 마음에 걸렸어요. 당신 성격이라면 분명히 정말로 힘든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내가 쓴 이 편지를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네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그만큼 힘들다 느낄 일은 자식 문제가 아니고서야 앞으로 없을 거란 짐작을 내 멋대로 해버렸고요. 이 세상 떠나기 전 죄책감 덜고 후련해지고 싶다는 그 이기심 하나로 난 이렇게 비밀을 여기에 털어놓고 떠납니다. 미안해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나는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한 채로 살다가 아쉽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이기적으로 굴어볼래요. 이기적으로 당신에게 부탁 하나 남기고 싶어요. 내 부탁은 이거예요. 당신 내 목까지 대신 열심히 잘 살아줄래요? 힘든 순간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식이든 며느리이든 손주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오로지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날 만나러 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가? 전 그것을 가장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제가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노숙자로까지 내몰린 뒤에야 집사람의 마지막 고백을 접하게 된 지금 이 상황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운명이었어요. 제가 반드시 죽기 전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저에게 남겨준 편지와 돈을 챙긴 후 전 그 자리에 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망친 자식 농사, 그 밭을 이젠 내가 갈아엎을 때야. 당신 그간 정말로 고생 많았어. 나에게 당신은 미안할 거 없어. 다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임을 난 이제야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후련했을지. 콧대 높게 굴었던 작은 며느리의 진한 태도가 제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전 우체국에 가서 작은 아틀 앞으로 등기 하나를 보냈어요. 거기에는 네 딸은 사실 네 딸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즉시 웅덩이가 요동쳤습니다. 작은 아들은 내심 그런 의심을 해보긴 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니까요. 제가 더 건드릴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작은 며느리와 개싸움을 시작했어요. 내가 널 끝장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는 나한테 감사해라. 하윤인 내가 키울 테니까 넌 조용히 우리 부녀 인생에서 꺼져. 뭐? 당신 돌았어? 내가 왜 꺼져? 내 딸 하윤이를 두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꺼지겠어? 당신이 이제 다 알아버렸잖아. 하윤이 당신 진짜 친딸 아닌 거 다 알았잖아. 당신이 보통 저급하고 정신 나간 인간이 아닌데 자기 피 안 섞인 애가 크고 나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난 당신처럼 더러운 인간 절대 못 믿으니까 내 딸 절대 못 줘. 너야말로 진짜 돌았냐?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하윤이 상대로 뭘 어쩔 거라고 멋대로 상상하며 그딴 망발을 짓거리는 건데? 너 내 손에 죽고 싶어?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당신하고 살면서 죽고 싶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 줄 알아? 그런데 나 절대 혼자는 안 죽어. 아니, 못 죽어. 죽는다면 당신하고 함께 죽을 거야. 억울해서 내가 혼자는 절대 못 죽지. 이성을 잃어버린 작은 며느린 작은 아들의 직장에 온갖 소문을 다 퍼뜨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얼마나 무책임하며 방탕한 사람인지 전부 다 폭로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에 있어 천하의 불효자란 낙인까지 함께 찍기 위해서였죠. 제가 직접 작은 아들의 폐륜을 호소하는 내용을 써주기를 작은 며느린 바랬습니다. 전 순순히 작은 며느리 앞에 나타나 주었고 원하는 대로 따라 주었어요. 제 앞에서 작은 아들과 있었던 살벌한 대치를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작은 아들은 못 버티고 일을 그만두었으며 치열하게 이혼 싸움을 벌였습니다. 모든 걸 다 잃은 제가 어째서 평탄한 몰골로 지내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두 사람이 전혀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그만큼 이성을 상실한 채로 개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태도는 마치 다른 건 몰라도 넌 내가 죽이고 지옥을 가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제 입장에선 무척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열한 두 사람의 민낯은 도저히 하나아이의 부모로 보긴 어려웠네요. 저는 큰며느리에게도 은밀하게 내용 하나를 보냈어요. 그것은 바로 네 남편에겐 자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와 비슷하게 곧장 상황이 커졌지요. 큰며느리 역시도 여태까지 살면서 그나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어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아이 갖는 거에 관심 없었구나.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들이 뭔지 잘 알고 있었네. 아, 그래서였어. 이제야 납득이 가네. 여, 여보, 아,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 애가 내 애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던 거야.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유부녀하고 장난질 쳐서 애까지 만들어 놓고 모두를 농락하며 그렇게 여태까지 잘 지내왔으면서 웬 피해자를 운우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 너 같은 미친놈하고 1분 1초도 더 부부로 있고 싶지 않아. 당장 이혼해. 큰아들은 처절하다 못해 비참하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큰며느리에게 다 뜯기고 말았거든요. 또한 큰며느리는 큰아들과 몰래 만남을 이어오며 애까지 낳고 살았던 그 여자에게도 보복을 가했습니다. 그 여자도 결국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아이까지 빼앗겼고요. 그 집안에선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 유복하게 잘 키울 것이다. 너만 영원히 사라져주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 여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결혼 생활을 강제로 끝내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의 손자가 되기도 하는 그 아이는 일찍 외국의 유학길에 올랐지요. 영영 자기 친자식을 놓치게 된 큰아들은 절규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자 더 이상은 그 여자와 불같은 사랑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나 보더라고요. 자식 부부가 둘 다 끔찍한 형태로 파국을 맞이할 때 전 월세방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월세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그 집보다도 더욱 따스했던 것은 좋은 이웃들이었고요.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인데 그때 마침 글씨를 멋지게 쓰는 것이 유행했어요. 그런 걸 캘라그라피라고 부릅니다. 전 어쩌다 보니 그것으로 사부작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주 약소한 금액이었으나 조금씩 돈이 벌린다는 게 고무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에 활력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저는 그 활동을 하면서 다시금 서울역을 찾아갔었습니다. 다름 아닌 수첩에 편지를 써내려 가셨던 그 노숙자분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였죠. 제법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분을 찾아갔으나 그 어디에서도 찾아뵐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그래서 그분의 행방이 가장 궁금하답니다. 제가 새로운 일상에 감사함을 느끼며 지내고 있을 때 작은 아들 부부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치열한 이혼 싸움을 벌이고 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만나서 다투다 작은 아들이 작은 며느리를 세게 밀쳐버렸고 하필 그 뒤가 계단이었던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크게 다쳤고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양육권의 이응자도 구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억울해하던 아들은 그때 주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충동적으로 굴어버렸어요. 소위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자에게 잘못 걸린 것이었죠. 돈을 다 뜯겼습니다. 가뜩이나 남은 것이 없었던 작은 아들은 꽃뱀에게 잘못 걸려 빚까지 얻게 된 것이었죠. 그제서야 작은 아들이 오열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많은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빚만 갚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네? 돈이라니? 나는 그런 거 진작에 자식들에게 다 빼앗기고 한 푼도 없는 사람이야. 먹고 죽을 애도 없으니 그리 알아라. 추연하게 저는 작은 아들의 요청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큰며느리였어요. 죄송한 일이 많았습니다. 방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의 일종임을 전 이제서야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전에 봤었을 때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의 큰며느리가 그렇게 말한 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전 단박에 그게 돈인 것을 알고 거절하려 했으나 큰며느리가 단호했어요. 사촌 동생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외국으로 나가는데 염치 없이 따라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흔쾌히 그러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준비하면서 그곳에 가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의 제 삶을 정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거 정말 약소한 금액이지만 부디 받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이곳을 정리하는 마침표라고 생각해요. 안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엔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전 그걸 아주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어느덧 처음 구했었던 집보다 조금 더 넓고 좋은 집을 구해 이사도 가게 되었고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 그저 그 흐름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문득 공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요. 인생을 이어가는 의미가 과연 저에게 있을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와 함께 한글쓰기 수업에서 봉사를 하시는 양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의미라는 걸 찾는 걸로 목표 삼고 살면 되겠다고요. 생각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저도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들도 꽤 생겼어요. 돈 관리도 아주 열심히 했고 주변의 조언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소식이 끊긴 채 살았던 옛 고향 친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는데 저에게 있었던 일을 뒤늦게 알곤 어느 날 만난 자리에서 슬쩍 제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주더라고요. 이 사람아, 난 돈 필요 없어. 괴로웠던 건 모두 지난 날이야. 자넨 내가 지금 쌀이 없어 굶주린 사람으로 보이나? 노숙하게끔 보여? 돈 필요 없고 돈 관심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돈에 가장 환장했다고 하던데. 에라이 몰라. 난 자네가 내 돈을 받았으면 하고 바라니까 그냥 내 뜻대로 행동할 거야. 막무가내인 친구의 모습을 보며 전 황당한 웃음을 터뜨려 버렸죠. 한편으론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홀가분한 태도로 인생을 사는 것이 저도 앞으로 더욱 그렇게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부족하고 못난 점 투성이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저의 지난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40대를 앞둔 여성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도덕, 윤리의식에 좀 민감한데요. 하지만 남들에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도 막상 제 경우로 닥치게 되니 쉽게 생각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떠올리기 싫은 과거의 경험과 겹치게 되니 더욱 그렇더군요. 누구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많이 불우했습니다. 제 첫 기억은 5살 무렵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에겐 아버지란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며 어머니가 저를 맡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두 분이 왜 이혼을 하셨는진 지금도 잘 모릅니다. 특별히 물어볼 때도 없었고요. 다만 어렴풋이 생각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참 멋쟁이고 자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기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엄마 앞에서 늘 기죽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어린 저로서 날 수 없는 우울감 때문에 늘 슬퍼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를 더 원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7살 되던 해의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날로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눈사람을 만들러 가자며 저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맛있는 것을 사오겠다며 간 후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자 그때부터 저는 그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울어도 엄마도 할머니도 오지 않고 이웃집 사람들이 나와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할머니가 오실 때까지 저를 데리고 있어줬지요.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들은 말론 엄마는 아빠와 결혼하면서 친정과는 아예 연을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특히 외삼촌과는 크게 싸워 엄마가 저를 버리다시피 맡겨놓고 떠나버렸지만 외삼촌은 엄마를 찾지도 말라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래서 전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도 외삼촌이 무서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고요. 나중에 외할머니한테 듣기론 외삼촌은 엄마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엄마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외삼촌은 그저 평범했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넉넉치 않은 외갓집 형편에 자식 둘을 공부시킬 수 없었고 결국 공부를 월등히 잘했던 엄마가 대학교를 다닐 때 외삼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엄마가 사업을 하기 위해 외갓집에 어느 정도 손을 벌리자 그 과정에서 외삼촌과는 몇 번 큰 다툼이 있었고 그러면서 두 분은 아예 남남처럼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삼촌은 저를 특별히 예뻐했던 적이 없어요. 그나마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버셨고 그 돈으로 저와 할머니 둘이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 아주 정정하셔서 일도 많이 하셨어요. 힘드실 텐데도 제 밥도 다 챙겨주고 학교도 보내고 다 하셨지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엄마를 닮아 공부를 잘한다면서 제가 5학년이 되자 학원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할머니가 벌어서 대학까지 다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허나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어요. 아직도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는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벽에 일을 나가시던 할머니께서 부주의로 그만 트럭에 치여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리 허망하게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연락할 새도 없었고 아마 외삼촌이 연락도 하지 않았겠죠.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막막하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무서운 외삼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린 제가 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자연히 외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외삼촌 부부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특별히 저한테 못되게 굴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말 그대로 관심이 없으셨고 차라리 미움받는 것보단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울 때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 미룰 때까지 미뤘다가 겨우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그래도 한 며칠은 지나야 해주셨어요. 그 집엔 외아들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자아인 저는 많은 부분에서 소외됐어요. 학교 준비물을 가져가야 할 때도 외삼촌 부부가 챙겨주지 않아 혼이 난 적도 있었고 소풍 도시락을 깜빡 잊으시는 바람에 쫄쫄 굶어야 했을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와 아빠가 없다는 제 처지가 상기되면서 너무나 우울해졌어요. 제 생활은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외숙모가 있어 최소한의 필요한 건 해결했지만 그 외의 것은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엔 해결해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신발이나 옷 같은 것이 해줘도 그대로 입고 다녀야 했고 똑같은 옷을 일주일 내내 입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희 반에서 짓궂은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넌 옷이 그거밖에 없냐?
어린 마음에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가가 빨개지도록 울기 시작했고 저를 놀린 친구는 당황해하며 제게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전 당시 그저 보살핌을 받고 싶고 부모님의 사랑도 느끼고 싶은 아이였을 뿐이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 같은 처지에 놓인 게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었을 땐 그런 건 할머니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지만 지금은 아니었지요. 서럽고 억울한 점을 이야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새학기가 되면 전 아이들의 시선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성장기엔 키가 금방금방 자라곤 하잖아요. 전 또래보다 키가 좀 더 큰 편이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옷이 작아져가는 와중에도 또래와 달리 저만 마치 동생 옷을 입은 것처럼 몸에 꽉 붙는 작은 옷을 입고 있으니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더라고요. 또래 친구들은 군것질을 많이 했지만 전 용돈이 많지 않아 군것질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가끔 눈치 빠른 친구들이 제 사정을 알고는 한 번씩 사주면 그럴 때 한 번씩 먹곤 할 뿐이었죠. 제 외사촌 동생은 식탐이 많아서 집에 과자를 쌓아놓고 살았지만 저더러 먹어보란 소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가끔씩 외숙모가 먹으라고 갖다 줘도 그냥 거절하고 말았어요. 같이 치킨만 먹어도 제가 얼마나 먹나 살필 만큼 식탐 많은 외사촌 동생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다닐 땐 그냥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기보다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죠. 덕분에 전교에서 3등 이외로 벗어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험생 신분으로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힘든 마음에 문제집을 더 풀지 못하고 놀이터 의자에 앉아 가만히 별을 보며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외삼촌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다미를 안 만나겠다는 거야? 참 너무하다. 아니 어떻게 혈육을 떼놓고 한 번을 보러 올 생각을 하네? 외삼촌은 놀이터 한 구석에서 분명 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외삼촌과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엄마란 생각에 가슴이 떨렸지만 전 가만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변명하지 마. 그냥 재혼한 남자 눈치 보이니까 담이 데려가기 싫단 말이잖아. 끊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재혼한 남자? 엄마가 재혼했다는 말은 그때 처음 알았죠. 전 통화를 끝내고 오는 외삼촌과 눈이 마주쳤고 외삼촌은 떨리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엄마 맞죠? 다 들었니?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자 그때부터 외삼촌은 담배를 하나 더 태우시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가 이제 성인 될 나이도 됐고 해서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널 만나볼 거냐고 물어봤는데 외삼촌은 쉽사리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외삼촌은 저보다 더 화가 난 얼굴로 엄마가 너무한다는 둥 재혼한 남자 눈치 보느라 딸 버리는 게 말이 되냐는 둥 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전 옆에서 그런 외삼촌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고개를 수그렸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티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엄마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오로지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쏟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마음의 고통이 잊혀질 것처럼요. 다행히 3년간 열심히 한 끝에 어지간한 대학은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어요. 이젠 제가 선택할 차례였지요. 인생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는데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가 오니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진로에 관한 문제였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전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진로를 택했습니다. 다른 해보고 싶은 공부도 있었지만 당시 제 상황에서는 졸업 후 안정적인 진로를 택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교대에는 각종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 다행히 그때부턴 외삼촌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처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땐 말 그대로 자유를 만끽했던 것 같아요. 새로 만나는 친구들과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캠퍼스의 전경,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동기들과의 술자리, 모든 게 완벽했고 행복했어요. 매일 눈칫밥 먹으며 살던 집에서 벗어나 공부로 꽉 짜여있던 시간을 벗어나 이곳에 오니 정말 천국 같았죠. 허나 학년이 올라가자 동기들도 공부를 하기 위해 조금씩 연락이 뜸해졌고 저희는 어찌됐든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부담은 커져갔어요. 임용고시는 쉬운 시험이 아니었으니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었는데 합격률이 높지 않았죠. 아마 그 몇 년의 시기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기 같아요. 처음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맞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첫사랑은 친한 언니의 친구였어요. 같은 대학교 학생은 아니었는데 첫 만남에서 반해 제가 자주 연락하고 쫓아다니던 오빠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말수가 많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같이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재밌고 좋았어요. 알게 되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일부러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없어서 외려 더 멋있기도 했어요. 전 그 오빠를 정말로 좋아했어요. 단둘이 여행을 가본 건 이 오빠가 처음이었는데 지난 날을 다 돌이켜봐도 그 오빠랑 만났을 때가 그나마 제일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용고시를 앞두고 불안해 떨 때에도 저를 잡아준 것도 그 사람이었어요. 불안감 때문에 이유 없이 바보처럼 울기만 할 때도 늘 곁에서 든든하게 저를 다잡아줬죠. 하지만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걸까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임용고시에 붙고 나니 거짓말처럼 더 이상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합격을 축하해준다고 한 번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고는 이별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원래 잘 몰랐던 사람처럼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나빴단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때 제 마음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었어요. 다만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버려지고 자라면서 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것도 무감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각자가 필요한 만큼 타인에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무의식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이 되고 난 후엔 한동안 정말 세상이 내 것만 같았습니다. 외삼촌 내외분들도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간의 노력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제 과거는 깔끔하게 잊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다짐했어요. 제 주변 어른분들은 교사가 되었으니 이제 제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면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딱히 결혼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버려지고 힘들게 컸던 기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 자신이 모든 것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 만나는 남자가 없다 보니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안정적인 가정을 꿈꿀 기회도 없었고요. 또래 동료 교사들이 호감을 보여도 전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항상 마음속에 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남자들을 대했는데 외려 주변에선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는 분들도 있었죠. 우리 다미 씨는 얼굴도 예쁘고 직업도 괜찮은데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얼른 결혼해야지. 전 아직 생각이 없어요. 왜?
학교 선생 둘이 결혼해 살면 그런 대로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저번에 체육 선생님이랑 얘기해보니까 다미 씨 은근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만나볼 생각 없어?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애 써주지 않으셔도 돼요. 오죽하면 동료 옆반 선생님이 제 처지가 정말 안타까우셨는지 노총각 체육 선생님을 만나보라며 꼬들기기까지 했지만 솔직히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비슷한 수준끼리 간신히 살아가는 삶엔 흥미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해서 제 능력을 더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여자 직장으로선 안정적이다 보니 주변에선 가끔 능력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 소개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제 쪽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번번이 무산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그런 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덤덤하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살던 원룸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나름 지역에서 돈 좀 있다는 부잣집인데 아버지 되는 사람이 며느리는 꼭 초등학교 선생님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돈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는데 집안에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서 이왕이면 선생이었으면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니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나 봐요. 아버지란 사람의 생각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처음엔 거절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몇 번이나 권유하는 바람에 그냥 만나나 볼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남자를 만나보니 첫인상은 썩 나쁘지 않았어요. 사람이 좀 어리숙해 보이는 게 흠이긴 했지만 솔직한 모습이 좋게 느껴졌어요. 첫 만남 자리임에도 자기 집안 이야기를 숨김없이 꺼내더라고요.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놀기만 좋아해서 아버지가 복권방을 차려주고 자기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굳이 결혼을 할 거라면 이만한 자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들도 교사 며느리를 얻겠다고 목이 빠져라 고대하고 있고 이 남자도 저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고 위로 형이라고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 반쯤 손을 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어쨌든 조건을 보고 만나는 자리니 그 이후로 몇 번 더 만나보며 생각하자고 다짐했고 전 신중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면서 느낀 건 조건만 괜찮은 게 아니라 됨됨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일단 가식이 없었고 또 쓸데없는 허영심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우선순위로 대해주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거기다 배려까지 많은 사람이었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이 남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연애 기간 후에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니 시댁 식구들도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시아버진 이미 만반의 준비를 끝내놓고 계셨어요. 시댁에선 당분간 제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지만 이미 남편에게 충분히 언지를 해두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저희가 함께 살 집은 물론 살림까지 다 마련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예단이나 혼수 같은 것도 전혀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제 생각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추고 싶었지만 끝내 괜찮다고 하셔서 결국 준비해 두었던 돈은 모두 외삼촌께 드렸어요. 키워주신 거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키워주신 거에 대한 감사 정도는 표하고 싶었습니다. 너 시집 가는데 우리가 뭘 더 해줘도 모자랄 판에 너한테 돈을 받았어야 되겠니? 정 그러면 돈이야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떠니? 뒀다가 네 비상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여태 해주신 걸 돈으로 갚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결혼해서도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담이야. 꼭 이래야 하겠니? 마음이라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외삼촌은 펄쩍 뛰시면서 한사코 거부하셨지만 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내 마음에 빚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두 분을 설득했습니다. 그날 외삼촌은 아주 감개무량하신 듯 말씀 중에 어머니를 입에 담으셨습니다. 네가 엄마 없이 이리도 잘 커주니 난 너무 고마울 따름이다. 우리가 바빠서 널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아니에요. 그간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네가 그리 생각해주니 참 고맙다. 아이, 그런데 말이야. 사실 네 결혼 때문에 내가 어머니랑 연락을 해보았는데, 네? 어머니랑요? 어, 네 허락을 받을까 하다 일단 내가 무턱대고 해버렸구나.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란다. 전 외삼촌의 그 말에 갑자기 열이 솟구쳤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연락하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그래도 네 결혼인데 친어머니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적어도 제게 허락은 구하셨어야죠. 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외삼촌에게 그 말을 던지곤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왜 그리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마음이 도통 제어가 되질 않았습니다. 나를 무참히 버린 어머니. 그 여자가 결혼식이랍시고 내 눈앞에 나타난다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란 존재를 마음에서 바득바득 지웠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엄마를 지워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어머니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결국 다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분명히 밝히곤 아까 소리질러 죄송하단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 기억 속에서도 무참히 잊혀졌습니다. 결혼 이후 한동안 제 삶은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주변에선 제가 든든한 사업가 남편을 뒀으니 곧 학교를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전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안정적인 가정이 생기니 생활 자체에 더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재력가 집안이다 보니 결혼 전 시집살이를 걱정하긴 했지만 워낙에 바쁜 며느리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 시댁에서도 특별히 저에게 간섭하는 경우도 없었고요. 아마 이대로만 진행되었더라면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과 남편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것처럼 울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구속되셨어. 뭐라고? 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횡령 및 탈세 등으로 구속이 되었단 거였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니 시아버지의 사업은 투명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피하고 회사의 재산을 최대한 개인 명의로 돌리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덧칠한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사업이 남편 쪽으로 승계될 움직임이 보이자 함께 일하던 아버님의 동료가 모든 걸 드러내버리고 고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님의 동료는 회사에 지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평소 아버님에게 좋지 않은 감정도 있던 터라 고발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구속되자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주버님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버님은 원래 약간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성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그저 먹고 살라고 복권빵 하나를 차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주버님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꼬여들면서 아주버님은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나 봅니다. 웃긴 건 사람이 어리숙하다 보니 돈도 되고 대표 노릇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주가 바지사장 노릇까지 겸한 꼴이죠. 마치 누가 일부러 노리기라도 한 것처럼 일이 연달아 터져버리니 시어머님은 아주버님 사건을 뒷바라지하느라 여력이 없고 아버님 회사도 남편이 나서 최대한 막아보곤 있었지만 이미 업주들로부터 모든 신용을 잃어버리게 된 터라 회사는 빠르게 기울어가기 바빴습니다. 시댁에서는 당장의 큰일을 막을 만큼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도 못했어요. 결국 당연한 결과처럼 남편의 사업까지도 휘청거리게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이 그쯤 되니 저도 덩달아 충격을 받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곱씹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제야 현실이 똑바로 보였어요. 제가 너무 허울 좋은 환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재력 있는 집안의 사업가 남편이란 것을 보고 결혼했지만 막상 시댁에 있는 재력이라는 것이 실상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 역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숙한 사람이었어요. 전 일단 공무원의 신용을 이용해서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 남편의 일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보니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남편의 수완이었는데 남편은 돈을 줘도 활용할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아버님이 면회를 통해 이것저것 지시해 주셔 겨우 명맥만 이끌어가는 수준이었지요. 참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보였죠. 차라리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뭐든 할 텐데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상황이 그저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기엔 시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원인 불명의 병으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아주버님이 하시지 않을 테니 옆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해야 하는 건 며느리인 저밖에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침대 위 뜬 눈으로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기운 차리세요. 지금 그 일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사업도 다시 일으킬 거예요. 당장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 이젠 다 끝난 거다. 끝난 거야. 시어머니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지셔 모든 게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고 있으셨고 전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그저 위로만 해드리며 어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 그때 마음속으로 최악의 상황엔 제 월급만으로 남편과 생활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뭐가 됐든 어차피 제가 한 선택이었고 한 배를 탄 이상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런 순간 기막힌 우연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누군가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가보니까 말끔히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다미 선생님 되시죠? 저는 어머님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박 선생님을 찾고 계셔서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는다는 뜬금없는 말에 뭐라 할 말을 잊었어요. 심장은 정신없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에 찾아온 불운 때문에
전 매일 어린 시절의 악몽을 꾸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 불쑥 어머니가 다시 저를 찾을 줄이야. 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란 사람은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 싫었던 사람이었기에 전 바로 그 남자를 돌려보냈어요. 전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 절 찾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요. 그 남자가 가고 난 후 물을 먹으며 진정하려 했지만 마음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돌려보낸 다음 날 이번엔 한 여자가 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전 그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분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기억하겠니? 어저께 외삼촌 만나보고 오는 길이야. 아이고 세상에. 이제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겠구나. 거의 25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한동안 제 앞에서 우물쭈물 하시더니 제 어깨를 끌어안으려고 하셨어요. 허나 저는 매몰차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담이야,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왔단다. 제발 말 좀 들어다오. 일단 카페로 가요. 어머니는 간곡하게 제게 부탁하셨고 전 주변 사람 눈도 있고 해서 결국 인근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전 의자에 앉아 한동안 어머니를 무표정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주름살도 별로 없이 팽팽한 얼굴엔 그 누구보다 잘 살아온 티가 역력했어요. 하고 있는 옷차림부터 모두 명품이었고요. 아마도 그 사이에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면서 꽤 큰 돈을 버신 모양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카페한 사람들에 비해 이질감이 들 만큼 부유해 보이는 모습에 전 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날 찾지 않고 너무나 잘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워졌지요. 차라리 어머니가 힘들었다면, 생활고로 무척 퍽퍽한 생활을 해야 했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사정이 있었으니 못 온 거라고. 나에게 오고 싶었지만 자신이 짐이 될 게 뻔하니 날 기르지 못한 거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죠. 그간 바쁘단 핑계로 절 보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여유가 되고 딸도 한번 보고 싶으니 찾아온 거였습니다. 이쯤 되니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던 조그만 기대마저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렸을 땐 어머니에게 무슨 사정이 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척 맹신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근근히 생활하고 고시원에서 먹고 자며 사진 속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고 진실은 너무도 마음을 쓰리게 했습니다. 전 눈물이 날 뻔한 걸 겨우 참고 차가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날 찾았냐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담이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어떻게든 너를 데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 욕심이 너무 컸어. 이혼한 여자가 애까지 데리고 뭘 해보기엔 너무 막막해서 그만. 너를 놓아야 했어. 이제야 찾아오긴 했지만 난 한 번도 담이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그동안 엄마가 번 돈은 모두 담이를 위한 거야. 너만 생각 있으면 네가 내 사업을 물려받아도 좋고. 날 잊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 담이야. 엄만 매일 네 사진을 품에 안고 잤어.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듣고 있기가 불편했어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다고? 사정이 있었다고? 어머니에게 그런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재혼한 남자가 저를 불편해할까봐
내팽겨친 것 뿐이었죠. 눈꺼풀이 떨려오더니 이내 손과 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전 어머니의 눈을 최대한 똑바로 보려고 노력하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말씀을 더 듣고 있기가 힘드네요. 돈이요? 사업? 그게 왜 저를 위한 거예요? 잘 되셨으니까 이렇게 오셔 하시는 말씀이시지? 그거 다 엄마가 스스로 위해 번 돈이잖아요. 저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전 엄마 사업 물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엄마는 그 와중에도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지만 전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진 말씀 안 드릴게요. 결국 엄마는 본인 위주로 다 판단하고 결정하셨잖아요. 전 안중에도 없었던 거고요. 제가 보고 싶었다면 어떻게든 찾아오셨겠죠. 건강하신 거 봤으니 됐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돌아서는 순간 끝내 눈물방울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 덤덤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빙판길을 걸으며 방금 전 절 향해 눈물을 흘렸던 어머니의 모습과 어린 시절 엄마를 찾았던 제 모습이 겹쳐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삼촌,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안다, 담이야. 다 알아. 그래도 참아야 해. 알겠지? 너무 보고 싶은데. 전 엄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릴 때 엄마를 원망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엄마와 달고나를 만들어 먹는 아이들을 보며 애타게도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왜 날 버린 거예요? 전 이 질문을 끝내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듣기가 무서웠던 거겠죠. 가장 궁금했고 가장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지만 제 앞에 앉아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에겐 차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거세져 갔고 빙판길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전 살얼음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많이 힘들었는지 평상시 먹지 않던 소주를 3병이나 먹고 정신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벌개진 남편의 얼굴 위로 고단함, 피로함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손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자 남편이 개슴츠레 눈을 떴습니다. 왔어? 안주도 없이 마신 거야? 그렇게 됐네. 남편은 씁쓸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을 하더니 습관처럼 미안하단 말을 하곤 다시 잠들었어요. 남편은 뭐가 그리 미안한지 사업이 일이 되고 난 후엔 늘 잠꼬대처럼 제 얼굴만 보면 미안하단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가엾게 바라보다 이불을 덮어주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문자들이 여러 개 도착해 있었어요. 엄마를 만났냐는 외삼촌의 문자,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문자.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결심이 하나 섰어요. 나에게 보상하시고 싶은 거라면 한 번만 눈을 딱 감자고요. 엄마를 이용하자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엄마가 알려준 회사로 전화해서 다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저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랐는지 절 보고도 놀란 얼굴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담이야? 엄마에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부탁? 뭐든 해. 네가 뭘 말하든 다 들어줄게. 역시나 상황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자금이 필요해요.
15억이요. 15억? 줄 순 있다만 왜 그리 큰 돈이 필요한 거니? 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위급한 상황이에요. 집안 전체가 휘청이고 있고요. 돈이 필요해요. 전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을 딱 간추려 말하려 했어요. 엄마는 제 말에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랑 사정이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금방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전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인 엄마의 얼굴을 보다 죄책감이란 감정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죄책감 따위 느끼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엄마도 분명 내가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 텐데 그걸 알면서도 자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제게 돈을 주는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만 한 채 서둘러 밖으로 나왔지요. 엄마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가닿는 걸 느꼈지만 그럴수록 전 걸음을 더 빨리 재촉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얼마 뒤 사업자금 1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전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마지막이야. 다신 이런 기회 없어. 이걸로 해결 안 되면 그땐 자기 사업 이제 아무도 못 도와줘. 전 돈을 지원받은 이후로 다신 엄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깔끔하게 엄마란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어요. 누군가 이 이야기 들으시는 분께선 저를 비난하실 분이 있겠지만 7살 그 차가운 결에 눈을 맞으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버려진 채로 울고 있던 그 기억은 아직도 저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직도 가끔 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만 보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슬픔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다곤 하지만 이 상처가 남아있는 한 모든 걸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엄마를 만난다는 것은 저에겐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이용한 것 또한 잔인한 일인 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 마음이 요즘 더없이 복잡합니다. 남편은 엄마의 자금으로 사업을 자리 잡았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전 찝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고 샤워를 하다가도 불현듯 엄마가 한 말이 생각나서 혼자 소스라치게 놀라 물을 끄곤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물이지만 저 정말 나쁜 짓 한 걸까요? 벌 받은 짓 한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 걱정거리가 있다면 엄마가 저에게 연락을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연락이 오는데 전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제 부탁을 들어주었으니 최소한의 예의로 한번 만나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대로 영영 모른 채 하고 사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제 인생이 이토록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 많은 조언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